상상해보세요. 지구상 가장 위대한 산의 발치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그 구름 위로 오르는 것조차 금지되었다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순응하며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오랜 관습에 맞서 싸우시겠어요? 셰르파 부족의 이 소녀는 남자들이 정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여자들은 그 그늘에 남겨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녀의 꿈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관료주의의 벽,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3번이나 넘나들어야 했던 운명적인 등반까지 말이죠. 한 여성의 조용한 반란이 어떻게 산 정상을 넘어 나라 전체를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박한 공기 속 어린 시절의 그 말 없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만약 당신의 집이 세상의 지붕인데 그곳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1961년 머나먼 네팔 수르케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솔루쿰부 지역입니다. 우리에겐 이국적인 풍경이지만 그녀에겐 그저 삶 그 자체였죠. 이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얼음 봉구리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녀의 부족은 셰르파, 에베레스트 정복의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일터이자 시험대이며 삶 그 자체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원정대들을 봐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신기한 장비를 갖춘 외국인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남자들이 그들을 정상으로 이끌었죠. 바람과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고 돌아오는 영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소녀들 앞에는 높이 8,000m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상으로 향하고 여자는 아래에 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산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셰르파 여성들이 그랬듯 그녀의 역할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산에서 남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직접 가이드가 되어 정상에 오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허황된 꿈이자 모든 관습을 깨는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똑같은 정상을 바라봅니다. 어째서 사는 남자들만 부르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의 어린 시절 내내 희박한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원정대를 바라보던 소녀는 어느덧 숙녀가 되었습니다. 운명은 그녀를 수세기 동안 셰르파 여성들을 위해 놓인 익숙하고 잘 닦인 길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락파 소남 셰르파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그녀 꿈의 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작이 되었죠. 락파는 그저 평범한 마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미 등반 관광업에 깊이 몸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빙하와 암벽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봤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아내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바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 자신들만의 트레킹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거의 항상 남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세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일군 겁니다. 탐세르쿠 트레킹. 히말라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 알게 될 이름이었죠. 단순히 텐트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험을 갈망하는 외국인들의 세계와 산을 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셰르파들의 세계,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였죠. 그들의 회사는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정대를 조직하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냈죠. 그들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돈도 존경도 얻게 되었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원정대를 그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죠. 직접 원정대를 꾸려보내는 입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정상, 바로 그토록 오르고 싶었던 정상은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직접 산에 오르기로 결심한 거죠. 몸에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아내가 된 성인이 된 후였죠. 그녀에겐 전문 산악인 경력도 이렇다 할 기록이나 메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꿈,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룬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전부였죠. 그녀의 첫걸음은 거대한 설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트레킹 본굴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었죠. 피상피크, 얄라피크 같은 곳들 말입니다. 숙련된 산악인에게는 몸풀기에 불과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박한 공기와의 싸움이었고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램폰을 신고 걷는 법,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호흡하는 법, 그리고 안전장비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리적인 현실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태울 듯 파고들고 근육은 긴장으로 타는 듯 했지만 한 걸음씩 위로 오를수록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산기슭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원정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자신이 바로 원정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얼음을 읽는 법, 로프를 신뢰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빙하 위에서의 한 걸음, 희박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이 그녀의 목표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은 더 뚜렷하고 대담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죠. 현지인들은 사가르마타라 부르고 전 세계가 에베레스트라 부르는 그 거대한 본구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소망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결정처럼 굳어졌습니다. 바로 세계의 정상에 조국의 깃발을 꽂는 최초의 네팔 여성이 되겠다는 것. 단순히 한 명의 산악인이 아니라 모든 네팔 여성들을 위한 상징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애국적인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지지를 받을 만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얼음으로 된 벽이 아니었죠.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편견으로 짜인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공표했을 때 보수적인 네팔 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시선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는 남자의 일이야. 너무 위험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의 야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계, 아내이자 어머니인데 왜 고작 본구리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걸어야 하냐는 것이었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이 말 없는 질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론일 뿐 관료주의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상 라무는 공식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총동원해 전원 네팔 여성으로만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그리고 등반 허가, 즉 퍼밋을 받기 위해 관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팀의 경험 부족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도, 다시 거절. 그리고 또다시 카트만두의 공무원들은 쿰부 계곡 출신의 이 성공한 여성을 보면서 원정대 리더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위험, 그리고 원치 않는 설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녀가 느꼈을 실망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물리적인 정상은 정복하지만 공무원들의 서류 더미라는 산 앞에서는 발이 묶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이 싸움은 그녀 여정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빙하가 아닌 모리해와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오르는 또 다른 등반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다른 국제 원정대들은 허가를 받고 팀을 꾸려 베이스 캠프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관공서 복도를 오가며 자신의 꿈을 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죠.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만의 원정대를 꾸릴 공식적인 허락을 마냥 기다리다가는 꿈이 정말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끌 수 없다면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다른 길, 다른 팀을 찾아 나섭니다. 주최자가 아닌 당당한 참가자로서 사가르마타의 발치에 설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 잡으려 했죠. 전략은 바뀌었지만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1990년 네팔의 프랑스 원정대가 도착했고 파상 라무는 바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원정대를 이끌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죠. 몇 번의 협상과 조율 끝에 그녀는 드디어 국제 원정대의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손님이었죠. 리더도 상징도 아닌 그저 산에 도전하는 수많은 산악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동릉을 통과하는 정규 루트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쿰부 아이스폴을 통과하고 웨스턴 쿰을 가로질러 로체페이스의 얼음벽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몸과 정신은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냈죠. 마침내 팀은 해발 거의 8,000m에 위치한 거대한 고원, 사우스콜에 도착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황량한 달의 풍경, 이른바 데스존의 바로 앞마당이었죠. 여기서 정상까지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첫 번째 정상 공격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원정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대원들의 컨디션이나 보급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꿈의 문턱에 서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좌절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라 값진 경험을 얻은 사람으로 집에 돌아왔죠. 이제 그녀는 적의 얼굴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루트의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산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91년, 그녀는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팀이 아니었죠. 그녀의 민족이 직접 꾸린 셰르파 에베레스트 원정대였고 대장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파상 라무는 부대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팀은 다시 익숙한 길을 따라 올랐지만 이번에 그녀는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와본 길이었으니까요. 아이스폴, 로체페이스, 사우스콜 전부 한번 겪어본 곳들이었죠. 팀은 하나의 기계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고 그들은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8,700m 지점을 통과하고 남봉 근처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온 세상이 말 그대로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상까지는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모든 게 멋진 성공으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는 자신만의 성격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는 자신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날씨가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허리케인처럼 거세지고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좁혀집니다. 산소통의 산소도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탐험대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정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발길을 돌릴 것인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2년 연속으로 에베레스트는 그녀를 코앞까지 허락하고 승리를 눈앞에 둔 채 조롱하듯 두 번 모두 마지막 순간에 얼음벽을 세워 막아섰습니다.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두 번이나 실패를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상 라무에게 이것은 그저 더 빨리, 더 끈질기게 움직이라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산은 그 자리에 있겠지만 사람의 힘과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1992년 겨울 그녀는 다시 행동에 나섭니다. 봄을 기다리지 않고 러시아 네팔 연합 원정대에 합류해 또 다른 8,000m급 본구리 초오유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이 본구리의 겨울 등반은 그야말로 최강자들만을 위한 시험대였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새로운 산을 정복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진짜 결전을 앞둔 최종 리허설에 가까웠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고도에 적응하며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정상을 공격하지 않고 7,000m 고지까지만 오릅니다. 진짜 목표는 에베레스트니까요. 이 혹독한 겨울의 시험은 그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봄,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파상 라무는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해냅니다. 바로 직접 원정대를 이끌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원정대가 아닌 네팔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말이죠. 역사상 최초로 순수 네팔 여성들로만 구성된 팀이 세계의 정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녀의 개인적인 꿈뿐만 아니라 네팔 여성 전체의 명예와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마치 빙하처럼 묵직하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온 나라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신문들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1992년 봄, 그녀는 다시 산의 아래에 섰습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등발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합니다. 쿰부 아이스폴의 모든 바위, 모든 크레바스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얼음 미로의 모든 함정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처럼 자신감 있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웨스턴 쿰, 로체페이스, 사우스콜. 각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데스존에 들어섭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희박해서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발걸음 하나를 떼는 데에도 초인적인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8,750m. 지금까지 올랐던 그 어떤 높이보다도 더 높은 곳입니다. 남봉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 현실로 다가옵니다. 진짜 정상까지는 수직으로 불과 100여 미터.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치 악랄한 운명의 장난처럼 산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날씨는 그저 나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교활한 덫의 문을 닫아버리듯 거대한 눈보라의 벽이 그들을 덮칩니다. 이건 단순한 악천후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이 내리는 조롱과도 같았습니다. 시야는 제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세 번째, 또다시 3년 연속 성공을 코앞에 두고 번번이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고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온 나라가 주목하는 드라마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불굴의 영웅, 끈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에겐 운이 없는 걸까? 산이 그녀를 허락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압박감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녀에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명예의 문제였죠.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 도전,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산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듯 정상 바로 아래에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누구라도 무너지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상 라무는 이 실패의 고통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료로 삼습니다. 그녀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전쟁이자 집착이 되어버렸죠. 1993년 봄, 그녀는 다시 이곳 얼음거인의 발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원정대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여성 등반대, 네팔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이제 더 큰 규모의 국제적인 원정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상은 부대장이었지만 이 원정의 진정한 심장이자 엔진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가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맥주 브랜드 산미겔을 포함한 거물급 스폰서들이 버티고 있었죠. 재킷과 텐트에 새겨진 그들의 로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증표이자 동시에 훨씬 더 큰 압박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거대한 상이슬게 자리한 다국적 벌집 같은 베이스 캠프에서 모두가 그녀를 지켜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노련한 등반가들은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결의 이상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거의 섬뜩할 정도의 집중력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마치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 같았습니다. 경험 많은 한 유럽 등반가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녀의 팀에게서 뭔가 다른, 거의 필사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된 사람들처럼 보였다고요. 많은 서양 등반가들에게 등반은 스포츠이자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하지만 파상에게 이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개인 기록을 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싸움입니다. 자신의 명예, 네팔 여성들의 인정, 그리고 거의 해낼 뻔한 사람이 아닌 결국 해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권리를 위한 싸움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다리는 불탔고 모든 의심은 떨쳐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읽힙니다. 나 아니면 산, 둘 중 하나다라는 결의.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그 도전을 받아들였죠. 이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결정적인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 원정대에서 창의 날 끝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정상 공격조입니다. 그 선두에는 물론 파상 라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이자 버팀목이며 안전장치인 소남 체링 셰르파가 함께합니다.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미 5번이나 바로 이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는 이 얼음 능선의 모든 굴곡과 바람의 변덕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셰르파 2명, 펜바 노르부와 락파 겔루가 그 뒤를 따릅니다. 강력하고 믿음직한 팀.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들은 정석 루트인 남동쪽 능선을 택합니다. 최초 등반가들의 길이자 하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죠. 하지만 산은 자신을 이미 정복된 것처럼 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시작부터 무언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데스존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래 캠프에서는 쌍안경으로 겨우 보이는 그들의 작은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정위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죠. 더 노련한 등반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상으로 향하는 저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렸어요.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면 무조건 하산해야 한다는 것. 질문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는 지각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파상 라무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과 산소를 태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4월 22일, 시간은 이미 오후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빛나지만 온기는 없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세상의 정상, 지구의 지붕 위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파상 라무 셰르파. 에베레스트에 오른 최초의 네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국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얼음의 신들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고통으로 얻어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산이 마침내 정복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박수소리와 함께 막이 내릴 것만 같았죠.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 이 짧고 완전한 승리의 순간, 순수하고 무한한 행복의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 정상은 여정의 절반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절반이죠. 짧은 희열의 순간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바뀝니다. 기념사진 한 장, 그리고 무심코 본 시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얼음뱀 같은 공포.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냥 다 된 게 아니라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짧은 승리의 대가로 산이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재앙과도 같을 정도로 늦게 하산을 시작합니다. 태양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준비를 하는 무심한 목격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산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의 푸른빛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스치는 돌풍이었지만 몇 분 만에 능선을 헤집고 다니며 사람을 쓰러뜨리고 뱃속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얼음 포식자로 변합니다. 기온은 분 단위로 곤두박질칩니다. 내쉬는 숨결은 곧바로 얼어붙어 바늘 같은 서리 구름이 됩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구간, 즉 주봉과 남봉을 잇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능선에 갇히고 맙니다. 왼쪽은 네팔로 떨어지는 절벽, 오른쪽은 티베트로 이어지는 낭떠러지. 어느 쪽으로든 한 번만 실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 지옥 속에서 가장 강인했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소남 체링. 에베레스트를 5번이나 정복한 사람. 바위 같은 사나이. 그의 움직임이 갑자기 어설프고 불안정해집니다. 멀쩡한 곳에서 발을 헛디디기 시작합니다. 파상이 뒤를 돌아보자 초점 없이 텅 빈 그의 눈과 마주칩니다. 고산 등반가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끔찍한 증상이었죠. 극심한 산소 부족에 시달린 뇌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남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이자 가장 든든했던 가이드가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펜바와 라크파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애를 써보지만 공기가 희박한 이런 고도에서 그의 몸은 그저 천근만근의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남을 끌어당기고 밀치고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설적인 셰르파는 이미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현실이 되었던 파상의 꿈이 눈앞에서 잔혹한 덫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좁디 좁은 얼음과 바위 능선에서 세상의 정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장 노련한 동료가 속수무책으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셰르파들의 머릿속에는 피켈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 하나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야 해. 폭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우리라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지금 당장 하산해야 한다. 해발 8,000m 고지에서 통용되는 생존을 위한 잔혹한 계산법이죠. 사는 감상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2명, 3명,
아니, 모두가 저 아래 절벽으로 함께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펜바와 라크파가 파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엔 절망과 함께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원정의 리더니까요. 그녀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리고 산의 법칙은 단 하나, 각자 도생입니다. 하지만 파상은 미동도 없는 소남, 자신의 충직한 동료를 보며 그를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꿈의 정상을 밟게 해준 한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그를 이곳에 버리고 가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성보다는 가슴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 모든 생존 본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상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나지막하지만 얼어붙은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정상에서 함께했던 동료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른 셰르파들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파상을 설득하려 합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이곳에 남는 건 확실한 죽음이라고, 텐트도 침낭도 없이 이런 고도에서 밤을 버틸 산소도 충분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입니다. 가장 힘겨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일행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아직 힘이 남은 대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리더를 능선에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필사적인 하산을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리와 생존 사이의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파상 라무는 남습니다. 그녀는 해발 8,750m, 깎아지른 절벽 위 좁은 얼음 능선에서 소남 체링의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람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날카로운 얼음 가루를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집니다.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든 바람을 막아보려 하지만 그건 마치 손바닥으로 눈사태를 막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겹겹이 껴입은 옷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합니다. 산소통의 산소는 바닥을 드러내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둘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얼음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상의 지붕 위에서 말이죠. 칠흑 같은 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무심한 별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앞으로는 혹독한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거인의 품, 바로 데스존에서의 하룻밤입니다. 한편 두 남자는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펜바 노르부와 라크파 겔루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 뜨거운 못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눈먼 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등 뒤에서 울부짖으며 쫓아오는 눈보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떠나기를 거부하던 파상. 그녀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래로 한 걸음 내려갈수록 그들의 리더인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건 구조를 향한 하산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사우스콜에 있는 제사 캠프에 도착합니다. 해발 약 8,000m 지점입니다. 바람에 찢겨 펄럭이는 텐트들 사이, 이곳에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싸움을 앞둔 잠시의 휴식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봅니다. 눈빛에는 안도감 대신 강철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습니다.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계획은 말없이 즉각적으로 세워집니다. 산소통을 챙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방금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폭풍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지만 동료를 그곳에 버려두는 것은 더 큰 광기입니다. 그들 중 가장 힘이 센 펜바 노르부가 이 임무를 자처합니다. 그는 장비를 점검하고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통 2개를 챙겨 텐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합니다. 바람은 그저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떼어내려는 단단한 벽과도 같습니다. 시야는 제로, 눈은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날아와 수백만 개의 작은 바늘이 되어 맨살을 파고듭니다. 펜바는 걸음을 옮기려 애씁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소리를 지르지만 그 외침은 허리케인의 포효 속에 순식간에 묻혀버립니다. 온몸으로 이 벽을 뚫어보려 하지만 산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미터를 전진하는데 몇 시간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그저 산의 희생자 명단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닌 대자연 앞에서의 무력함으로 인한 패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펜바 노르부는 발길을 돌립니다.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텐트 안으로 희망이 사그라듭니다. 한편 저 위 얼어붙은 능선 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파상과 소남에게는 정적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산소증과 저천증이 만들어낸 얼음 안개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추위는 더 이상 살을 내는 듯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온기와 마지막 생각 한 조각까지 앗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휘몰아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두 개의 실루엣, 더 이상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별들 아래에서 4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 그들의 사투는 끝이 납니다. 그토록 오르고자 했던 정상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에베레스트의 얼어붙은 능선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건조하고 간결하게 기록될 겁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 속 저천증, 극심한 탈진, 그리고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 하지만 이 단어들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용기와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래 베이스 캠프에서는 고요한 정적을 깨고 무정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어제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파상 캠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영웅들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온 나라가 승리감에 젖어드는 순간 해발 5,000m 이곳에서도 그 감격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공기마저 행복감에 떨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무전 내용은 따뜻한 텐트 안으로 몰아친 얼음장 같은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승리의 소식 대신 폭풍이 몰아친다는 뚝뚝 끊어지는 불안한 목소리, 교신이 끊겼다는, 그리고 팀이 하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환희는 순식간에 긴장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채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스콜에서 들려온 기진맥진한 락파겔루의 목소리를 통해 끔찍한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더는 없다는 것. 축제 같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날카로운 정적이 대신했습니다. 어제의 축하 인사는 목구멍에 걸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 이 잔혹한 반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사태처럼 그 소식은 에베레스트의 빙하를 타고 계곡 아래 카트만두까지 휩쓸고 내려갑니다. 라디오와 전화를 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등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팔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정부가 법령으로 선포한 공식적인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국민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 구름과 얼음 사이 세상의 정상에 남아있는데 그녀의 나라는 이미 자신들의 영웅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국기가 아닌 파상의 초상화를 들고서 말이죠. 사원마다 수천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찻집과 시장에서의 평범한 대화는 잦아들고 그 자리는 그녀의 용기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네팔 밖에서는 이 소식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문 산악 잡지나 짧은 단신으로 소식이 실렸을 뿐입니다. 세계인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슬픈 통계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위험한 산, 목숨을 건 등반, 그리고 비극적이지만 안타깝게도 드물지 않은 결말. 에베레스트가 데려간 긴 희생자 명단에 이름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네팔에서는 누구도 이 사건을 통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상징을 보았습니다. 네팔은 그녀를 통해 바로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작지만 당당하게 거인에게 도전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비극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의 전설이 탄생한 겁니다. 파상 라무셰르파는 한순간에 단순한 산악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 국민의 딸이자 세상의 꼭대기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네팔 앞에는 새로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가 놓였습니다. 산이 아직 자신들의 영웅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래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삶과 슬픔 그리고 전설의 탄생이 들끓고 있지만 저 위 얼음의 침묵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4월 말 5월 초 해발 8,700m가 넘는 남봉 정상에는 비극의 흔적이 얼어붙은 차에 남아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침묵의 지대라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인체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서서히 꺼져갈 뿐입니다. 헬리콥터는 여기까지 날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구조 작업은 사실상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등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트 기류로 알려진 상공의 무자비한 바람이 허리케인 같은 속도로 능선을 휘몰아치며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에베레스트는 자신만의 규칙을 강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 규칙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의 몇 주가 흘러갑니다. 베이스 캠프와 카트만두의 사람들은 마치 성스러운 경전을 들여다보듯 일기예보에 매달립니다. 등반을 허락할 짧은 잠잠한 시기, 즉 창이 열릴 기미를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고통에 또 하나의 괴로운 질문이 더해집니다. 소남 체링은 어떻게 됐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하산하던 중이었습니다. 파상과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능선 어딘가에서 바람에 휩쓸려 간 걸까요? 그의 운명은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어 그의 가족과 동료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상황 속에서 기이하고도 거의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등반 시즌은 한창입니다. 엄청난 돈과 수년간의 훈련을 쏟아부은 다른 원정대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산에서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일생일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길 앞에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놓여 있다는 것을요. 이 등반가들은 그곳에 누가 남겨졌는지 알면서도 남봉을 지나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문에서 읽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정상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목표에 다가서는 걸음인 동시에 다른 이의 꿈이 꺾인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산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전시품이 되어버린 잔혹한 야외 박물관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래에서는 슬픔으로 가득 차고 위에서는 얼음처럼 냉담한 이 기다림과 정적의 시간은 비극을 더욱 손에 잡힐 듯 생생하고 끔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0일 날카로운 무정의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서 들려온 소식은 안도감이 아닌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등반가 블라도 플룰릭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을 목표로 산소가 부족해 귀가 윙윙거리는 희박한 공기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설원 위 선명한 색깔의 한 점이었습니다. 남봉 바로 아래 능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는 파상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베이스 캠프를 눈사태처럼 덮쳤습니다. 그전까지 희미한 희망에 가려져 있던 슬픔은 이제 날카롭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곳 세찬 바람에 내맡겨두는 것은 셰르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에서 펼쳐지는 가장 위험한 수습 작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해발 8,700m 고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 이건 거의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산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마지막이 되는 침묵의 지대에서 풀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직 퍼즐입니다. 최고의 셰르파들, 가장 노련한 가이드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임무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남. 파상은 찾았지만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색대가 산비탈을 샅샅이 뒤집니다. 목숨을 걸고 얼음의 모든 균열, 모든 세락을 들여다보지만 산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소남 체링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얼어붙은 위험 속으로 삼켜진 차에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마침표 없이 끝나버리고 산의 영원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상실이 주는 고통은 또 다른 상실의 공허함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닌 작별의 시작입니다. 가장 강인한 산악인들로 구성된 팀이 희망의 끈처럼 하나의 로프에 몸을 묶고 천천히 1m 또 1m씩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옮기는 것은 단순히 싸늘한 주검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적 영웅이자 자매이며 온 민족의 희망의 상징을 운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느리고 경건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귀환의 의식입니다. 그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아갔던 에베레스트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줍니다. 느리게 마지못해 하지만 결국 그녀를 동포들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파상 라무 셰르파가 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그녀를 떠나보냈던 도시는 이제 조용한 슬픔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의 공기는 다릅니다. 따뜻하고 습하며 생명의 냄새로 가득 차 있죠. 희박하고 얼어붙은 정상의 침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공기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모두의 슬픔이 스며든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곡에서는 그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아닌 그녀의 민족이 써내려갈 마지막 장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광경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작별 인사입니다. 카트만두의 거리는 살아있는 고요한 인간의 강으로 변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가게, 작업장을 나섭니다. 그들은 운구 행렬이 천천히 지나가는 길가를 따라 늘어섭니다.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셰르파와 계곡의 주민들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허함이 아닌 고통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상은 단순한 산악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의 딸이자 누이이며 하늘에 도전했던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구현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행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영웅과 그녀의 민족이 나누는 소리 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나라 전체가 함께 나눕니다. 그녀의 장례는 국가적인 위상을 갖게 됩니다. 네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여성이 이토록 성대한 예우를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에는 그녀 개인의 용기에 대한 경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셰르파 민족 전체에 대한 인정이자 위대한 원정대의 그늘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들의 기여와 희생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총리, 왕실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가 게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무언의 인정인 셈이죠. 그녀는 정상이 외국인 용사들뿐만 아니라 이 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에 파상 라무 셰르파는 네팔 최고 시민 훈장인 네팔의 별을 수여받습니다. 이 연계를 아는 최초의 여성이 된 것입니다. 이 훈장은 단순히 금속과 리본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상에서의 이야기에 찍는 마침표이자 그녀가 남긴 유산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 즉 줄임표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상에서 끝내 보지 못했던 그 별은 이제 그녀의 이름 위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전설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길 위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죠. 파상의 유산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 단호한 눈빛이 이제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위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팔 역사상 처음으로 우표에 여성의 얼굴이 등장한 겁니다. 여왕도 여신도 아닌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평범한 셰르파족 여성의 얼굴이 말이죠. 이 우표는 단순히 우편 요금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작지만 강력한 혁명이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편지와 함께 머나먼 시골 마을로 또 다른 나라로 여행하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그녀의 용기를 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고 손에 직접 쥐어볼 수 있는 국가적 자부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라는 그녀의 이름이 매일같이 불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카트만두의 시끄럽고 활기 넘치는 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바로 파상 라무로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수도의 삶이 움직이는 방향이자 경로가 된 것입니다. 택시기사, 학생, 상인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전국 곳곳에는 그녀를 기리는 학교들이 문을 엽니다. 책상에 앉은 소녀들은 이제 교육이 자신만의 정상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만의 정상이요. 파상은 그 아이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잡이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수도의 부단일 칸타 지역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의 청동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건 그냥 동상이 아닙니다. 승리와 불굴의 의지가 영원히 멈춘 순간입니다. 역동적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그녀의 청동 실루엣은 이제 고향인 히말라야 쪽을 영원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그저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기고 뜨거운 꿈이 영원히 깃든 차가운 금속을 만져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기념비는 인간의 정신이 그 어떤 높이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정은 그녀의 심장이 뛰었던 바로 그곳 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높이 7,351m의 장엄한 자산바 본구리가 자신의 오랜 이름을 영원히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모든 지도에 그 본구리는 파상 라무출리로 표기될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산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 행성의 몸에 직접 새겨지고 히말라야의 영원한 풍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신과 산봉우리에게만 허락된 불멸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돌 속에 굳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영원한 상징이지만 살아있는 기억은 살아있는 행동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파상의 유산은 일하고 숨쉬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파상 라무 재단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청동이나 돌이 아닙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산악 지역으로 향하는 살아 숨쉬는 힘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처럼 말이죠. 1년의 절반이 겨울인 곳에서 살아가는 아기들을 위한 따뜻한 옷이기도 하고 가장 외진 마을의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재단은 그녀가 남긴 유산의 심장이 되어 단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며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은 수백 명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받은 여성들의 눈빛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등반가로서의 이야기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도전한 것은 비단 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의 기존 질서 전체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여자의 자리는 여기라고 규정짓던 바로 그 질서의 말이죠. 파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성의 자리는 바로 자신의 꿈이 있는 곳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밭 위에만 길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도 새로운 길을 낸 것이죠. 그녀는 수천 명의 네팔 여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깃발이 되었습니다. 관료주의와 편견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끈기와 투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소녀들은 스포츠를 시작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사업을 일굽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며 다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라고요. 오랫동안 그녀의 위대한 업적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팔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에베레스트의 그늘에 가려진 정상 정복자 명단에 오른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언제나 흐를 길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험준한 산맥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서히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기자, 작가, 영화 감독들이 이 놀랍고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산을 오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강인한 의지, 그리고 꿈이 가진 무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낯설고 이국적인 소리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에 비로소 깊은 의미가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2022년 다큐멘터리 영화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늘에서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원정 당시의 기록 영상, 그녀의 환한 미소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믿어주었던 가족들의 모습을 말이죠. 영화는 그녀가 단지 위대한 산악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졌던 한 명의 살아있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강철 같았던 의지는 이제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평생 산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상 라무 셰르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네팔만의 전설이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세계적인 이야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녀의 등반은 끝났습니다. 영원히.